작지만 강한 기업.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한 기업의 윤현녀입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고용 인력은 15% 이하인데 반해 중소기업의 고용은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장에서 대기업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이 훨씬 높다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고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근간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매년 자금 지원부터 판로 및 수출 지원, 또 인력 확보 지원, 컨설팅 지원까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매년 다양한 기관별로 중소기업 정책이 쏟아지고 또 가짓수가 많아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자주 들어는 봤지만 제대로 확실히 몰랐던 지원 사업들부터 중소기업의 중요성, 그리고 누구나 알면 좋은 제도들까지 알아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꼭 쓸모있는 제도들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중소기업진흥개발원의 홍성철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저희가 오늘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근간이며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 수준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국가의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업입니다. 또한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성장 동력의 원천이며 대중소기업의 협력 생산, 자영업자의 사업기회 제공 및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은 고용 증대, 중산층의 소득 증대, 소비 투자의 활성화로 연결되어 중산층의 안정화 및 경기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를 합니다. 산업이 고도화된 국가는 중소기업이 균형 있게 발전되고 대기업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중간 규모 및 대기업 수가 적고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기업 분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대내적으로 경기 침체, 내수 둔화 등으로 경영 애로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후발 개도국가의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적이며 기술적 측면에서도 이들 국가와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기술 경쟁력이나 품질 경쟁력에 의한 수출 시장 확보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통한 판로 개척을 위해 R&D 자금을 연간 20조 이상 지원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SOC 예산 18조 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중소기업이 바로 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산업이 고도화된 국가는 중소기업이 균형 있게 발전되고 또 대기업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영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중간 규모와 또 대기업 수가 적고요. 또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기업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는 원장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네, 요즘은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또 전 분야를 막론화하고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원장님, 중소기업 쪽은 또 어떨까요? 또 주로 어떤 분야가 있고 또 이제 이 중에서 앞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일지 궁금합니다. 네, 인류는 3번에 걸친 산업혁명을 겪어왔습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해 인간은 첫 산업사회를 맞이하였으며 이에 전기에 의한 제2차 산업혁명은 산업사회의 고도화를 이끌어왔고 현재 우리는 컴퓨터, 인터넷에 의한 제3차 산업혁명에 의한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곧 겪게 될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혁명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을 더한 기술적 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20대 전략 분야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 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 반도체, 첨단 소재, 스마트 헬스케어, AR, VR, 드론,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입니다. 이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서 중기부 과제 중에서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인 혁신형 창업과제를 통하여 제1차 지원 예산 612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 중 중요 사항으로서는 7년차 미만 기업으로서 스핀오프, 기술 도입, 벤처 또는 이노비즈 인증 및 TCP 우수 등급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는 창업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개발기간 2년, 지원금 4억 원을 지원하여 드리는 과제입니다. 2018년도에 진행하였던 수출기업 기술개발과제 사업과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과제가 종료, 소멸되며 본 과제가 향후 중점적인 지원 과제로 자리매김을 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제2차 과제가 올해 7월에 공고 및 접수를 받을 예정이오니 대상 기업은 많은 신청을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스핀오프란 대중소기업의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사한 창업기업 또는 대학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 본인이 참여한 연구개발 과제로 창업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네. 또한 이달의 과제 네네. 좀 말씀드릴까요? 네네.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인 민간공동 투자기술개발 패스트트랙 과제가 4월 30일 접수 마감을 합니다. 본 과제는 투자기업의 신제품을 국산화 개발 수요에 따라 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며 이에 따른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통한 기업 성장을 제고함에 있으며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에 따라 협력기금 조성에 참여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여를 합니다. 동 과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투자기업이 구매를 이행하여 판로까지 확보해주며 자유응모 방식으로 투자기업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에 과제를 추천하고 전문기관은 완스톱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간 공동투자 R&D 과제의 구매 예상액은 정부 출연금의 3배수, 투자기업이 공공기관인 경우는 1배수의 구매 의향이 됩니다. 출연금은 지원 과제는 총 사업비 75% 이내에서 최대 2년 개발기간 10억을 지원하여 드리고 총 지원 규모는 256억이 되겠습니다. 이달의 관심 지원 과제까지 정말 잘 들었는데요. 근데 이 R&D 분야라는 단어가 R&D 분야라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R&D 분야가 무엇인지 좀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R&D가 무엇인지 또 이해하기 쉽게 또 원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연구개발이라고 번역되는 R&D는요, 우리에게 무척 익숙하지만 막상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용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R&D는 리서치와 데벨롭먼트를 합친 용어로서 리서치는 기초 연구와 그에 대한 응용화 연구를 의미하고 데벨롭먼트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기초로 제품화까지 진행하는 개발 업무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 R&D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R&D가 사업에 굉장히 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기업이 R&D 신제품 개발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전 시장에서의 점유율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경쟁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R&D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를 성공의 성과를 남길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 중요한 이유는요. 네. 소상공인이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양적, 질적 수준이 낮아 정보 비대칭성에 의한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아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소상공인까지도 설명을 또 이어서 해주셨는데, 네, 정부의 R&D 관련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이 많겠지만 큰 윤곽으로 볼 때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만 한다는 그런 조건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있죠.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또 신청할 때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네. 개발하고자 개발 요소가 중복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중복성 검토. 기지원 과제는 네. 선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좀 배제되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기술성 및 기술 개발의 역량이 중요하거든요. 네. 창의성이 있고 도전성이 있고 기술 개발의 전략 등이 좀 가미돼줘야 네.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 규모 및 진입 가능성이 있어야 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제품화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로서 고용 창출 효과와 수출 지표로서 수출 기대 효과가 중요하고요. 네. 또 특화 지표로서 신성장 분야의 적합성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요. 모든 제도적 지원이 100% 정부 지원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업별로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이마저도 자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질문사항을 했는데요. 네. 모든 국책과제가 정부 지원금 100% 과제는 없습니다. 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에 따라서 그 정부 지원금의 비율이 틀리지만은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은 50대 50입니다. 50대 50. 정부가 5억 주면 중견기업도 50을 준비해야 되고, 근데 중소기업은 과제별로 80대 20 또는 70대 30, 65대 35, 좀 60대 다르네요. 40, 네. 과제별 이렇게 형평 두고 있는데요. 네. 서류 심사 통과, 현장 평가 통과, 대면 평가 통과, 정부 전자비 체결할 때 국채전환 통장에 주간기업 부담금이 입금이 안 되면은 정부 지원 자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자금 스케일상 자금이 없다. 그럼 그 자금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무상 지원 자금이니까 보통 한 서류 접수에서부터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정 준비가 안 된다면은 대출을 발생시켜서라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자금적인 부분도 정말 신경을 안 예, 쓸 수가 그럼요. 없는 예, 부분이니까 좀 예. 잘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업의 규모를 떠나서 이제 회사 운영의 3대 기본 요소로 이제 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고요. 또 경영이나 기술 쪽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운영에 대한 자금 지원 유형을 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그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영, 그다음에 기술, 이 자본은 3대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경영과 기술이 있는데 자본이 없으면은 아니었습니까? 또 자본과 경영이 되는데 기술이 없어요. 그것도 안 되고요. 하나라도 빠지면 기술과 자본이 있는데 경영 마인드가 없다. 이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자금적으로 지원받는 어떤 그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출연 자금이 되겠죠. 그다음에 융자 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이 출연 자금은 국가 R&D 과제가 해당이 됩니다. 개발에 성공해서 개발 성공 수수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은 수억에서 수십억 원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 기간은 한 최대 3년. 그다음에 기술 성격은 기술 개발의 상용화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상환 여부는 이제 기술료 납부로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융자자금은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담보를 받고 장기 저리 대출이 발생하는 건데요. 해당되는 기관이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쪽에서 장기 저리 자금을 집행해 주는데요. 지원 금액은 수억에서 수백억 원 되고요. 지원 기간은 3에서 5년 장기로 구분되고요.
기술 성격은 양산화입니다. 양산화. 양산화. 국가 R&D 과제는 신제품 개발 단계, 기획 단계부터 신제품하는 네. 단계까지거든요. 근데 여기 대출 자금은 양산 비용이다 보니까 네. 자금이 많이 지원되기도 하죠. 네. 그다음에 상환 여부는 원리금 상환입니다. 네. 매년 거치 기간 이후 원리금 상환 이렇게 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자금 이제 펀딩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출연 기금을 조성해서 벤처 캐피탈에서 운영하는 자금인데요. 네. 보통 지원 금액은 뭐 수십에서 수백억 들어갑니다. 지원 기간은 뭐 3년 뭐 중장기도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기술 성격은 수익과 벤처 활성화에 있으며 상환 여부는 IPO, M&A 등을 통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투자에 대한 지분의 어떤 참여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과다한 어떤 투자가 유입됐을 경우에는 네. 방어 지분이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못된 경우도 있으니까 네. 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네, 될 것 자금적인 같습니다. 부분. 네. 네, 지금 네. 출연 자금, 융자 자금, 또 투자 자금까지 그렇죠.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네.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예, 같고요. 예. 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기술적인 것과 관련된 질문인데, 정말 누구도 보유하지 못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이런 기술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그 기술 임치 제도에 대한 안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이 개발한 그 기술에 대해서 기술 보호 지원과 기술 탈취를 근절하며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과 네. 기술 지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게 되면은 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네, 방금 원장님 설명처럼 출연 자금, 또 융자 자금, 또 투자 자금까지 좀 잘 기억해 놨다가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질문 드릴 텐데요. 중소기업이 R&D 지원 사업을 많이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중소기업이 전부 성공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개발 성과에 대한 평가라는 그런 제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원장님? 네. 그 지원 과제에 대한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요, 혁신적인 성공과 그다음에 성실 실패, 네. 그다음에 불성실 실패로 구분되며 혁신적 성공이라 함은 개발 과제의 성능 지표상의 각종 국내외 인증 부분의 통과, 네. 그다음에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과제 같은 경우는 3배수의 매출, 네. 실적 이런 걸로 인정이 되면은 성공 과제로서 차이 과제 신청할 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네. 성실 실패는 기술 개발 내용대로 사업 계획서에 게재된 내용대로 개발을 진행했는데 혁신적인 성능 지표가 나오지 않거나 또 매출이 발생 안 됐을 경우에는 개발은 했기 때문에 네. 성실 실패라 해서 드린 자금을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불성실 실패는 네. 전혀 개발을 안 하고 엉뚱한 데로 자금을 이용했을 경우에 네. 강제 환수 및 1에서 3년간 경중에 따라서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네. 성공적인 과제를 수행한 기업의 경우에는 또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예, 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동안의 성공 과제로 인정받은 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5가지 그 어떤 콘텐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연속성, 그다음에 네. 전문화, 그다음에 분담화, 통합화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네. 연속성이라 하면 혁신적인 신개발의 주요 원천은 해왔던 일에서 시작되더라. 절대 네. 무에서 유를 창출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군요. 또 전문화는 혁신 개발에 역점을 둬서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 네. 네. 그러니까 분담화는 혁신 활동의 연속성과 전문화로 신기술, 신지식 창출의 분담화로 실시가 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네. 통합화는 융복화 솔루션을 통한 이 업종 간의 상관관계 또는 기술 융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창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원장님, 그런데 요즘은 10명 중에 8명은 창업에 관심이 많고 또 창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
있다면 그 중에서 뭐 이것만큼은 꼭 지원하라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창업을 지원하는 범위와 또 지원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예. 창업기업에 대한 그 정부 지원금은 여러 과제로 많은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년차 미만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보아서 각종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 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들을 업력별로 구분한 분석에서 창업 초기 기업의 영업 이익률 개선이 더욱 강하다는 증거를 네. 일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지원된 정책 자금의 효과가 네. 보다 긍정적이며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을 시사하고요. 또한 창업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렇죠. 네.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성공을 네. 얻을 수 있도록 중단 없는 시도와 음, 지원 신청을 바랍니다. 네. 그러면 좀 이제 여기서 예가 있을까요? 창업적으로 관계돼서 네. 과도한 투자가 네. 펀딩이 이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다는 네. 그런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방송국 요 빌딩 바로 옆에 아주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네. 20층 건물로서 2000년도에 네. 서울시청이 네. 벤처기업 중에 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네. 최강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벤처기업 중에 벤처기업을 기술력 강도 있게 평가해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부분이 60%, 하드웨어 부분이 한 40% 정도 네. 입주했는데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는 한 10% 내외, 나머지 90%가 네. 그렇게 좋은 컨디션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요. 실패를 겪는 네. 그런 사례가 발생됐는데요. 네. 네. 그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네. 개발을 통해서 펀딩을 받아서 개발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네. 세컨드 펀딩이 필요한데 네. 이 벤처기업이 변질돼서 네. 기관 투자가들도 변질됐고 네. 심지어 일본 야쿠자산까지 들어올 정도로 잘못됐습니다. 많이 그래서, 변심하게. 네. 그래서 코스닥까지 올라가도 네. 별 큰 의미가 없는 세컨드 펀딩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대부분 다 자초를 했습니다. 네. 그 미국의 벤처 메카가 실리콘밸리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럼 한국에는 또 테헤란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테헤란밸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잘 저희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네. 모르겠어요. 강남역부터 삼성역까지를 아. 테헤란밸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불리고 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2000년도 초 코스닥 벤처분 불 때 네. 강남역과 삼성역에 있는 고층 건물 높이만큼 네. 10,000원짜리 지폐가 쌓였습니다. 펀딩, 상상이 안 가는데요. 묻지마 네. 투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때 대단하네요. 웬만한 네. 그 벤처기업들의 규모가 네. 보통 2, 3인 또는 5명 정도가 최고였거든요. 네. 기술 개발 인력이. 거기에 최고 맥시멈 150억이 꽂혔어요. 보통 뭐 7, 80억, 네. 4, 50억.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확장을 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좋죠. 투자한 주주들한테도 뭐가 더 네.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뭐 200평, 300평, 400평, 네. 1000평 사무실로 확장했고, 네. 개발해서 성공되기까지의 투자 기간 동안 자금이 계속 유입돼야 되면서 네. 세계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기간과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세컨드 펀딩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다 아마 사장돼서 그렇겠네요. 됐죠. 그래서 그게 벤처 1세대 기업들의 역사입니다. 네. 그 중에 한 90%는 지금 거의 회생 불가의 젊은 청장년들을 만들었죠. 근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제 그 벤처 기업이 골드뱅크라고 있습니다. 골드뱅크. 네. 골드뱅크요. 그 길동의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네. 2명이 시작했는데 네. 그때 대표이사가 상당히 마인드가 좋았어요. 자기는 힘들어서 라면을 끓여 먹어도 네. 미국 주재원을 뒀던 겁니다. 뭐 아, 주재원이지만은 네. 유학생이죠. 네. 인터넷의 역사가 시작 시발점이 미국서 됐기 때문에 네. 미국서 뜨는 콘텐츠를 아무거나 제공해달라. 네. 정보 제공해라. 그래서 네. 그 친구의 뭐 유학비를 지원해줬어요. 이렇게요. 네. 그 중에 뜬 게 이제 배너 클릭하면은 3만원 준다. 해가지고 그 회원수가 한
한 200만 명 됐습니다. 200만 명이요. 200만 명이요. 그 당시에 투자가 들어올 때, 네. 펀딩이 될 때 한 명의 회원당 네. 10,000원의 가치를 인정했어요. 와, 네. 그 골드뱅크에 한 150억 들어갔습니다. 그 대단하네요. 당시에 네.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은 무제한 투자를 받고 네. 금감위에 등록 안 된 법인은 10억 미만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런 제도를 했는데 그 친구는 금감위 등록을 해서 네. 150억이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왔던 거죠. 굉장하네요. 근데 그 친구는 성공했어요. 사람들 잘 네. 꾸려와서 성공해서 아마 지금 일본으로 가 있습니다. 아, 일본에.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네. 창업 초기부터 네. 투자나 펀딩에 의존했을 경우에는 네. 이게 단계적으로 성공해야지 네. 잘못되면 독배를 마시는 것과 아, 네.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 뭐 100만 실업자가 있다, 청년 실업이 뭐 문제된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 이제 국내에 그 청년 실업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좋은 사례로서 태권도 유단자 자격증 가지고 홀로 미국에 가서 네. 고등학교 태권도 교사를 자청해서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도장을 만들어서 네. 사업의 기반을 만들어서 고생 통해서 네. 지금은 실리콘밸리에 10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10개. 예, 와. 그룹 회장으로서 네. 라이트하우스의 김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네. 나이는 지금 한 65세 됐을 거고요. 그분이 힘들게 미국에 진출해서 네. 성공할까지 과정이 네. 상당히 뭐 많은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많은데요. 네. 하여튼 뭐 집에 들어갈 때 정문부터 저택까지 차로 20분 걸리니까 차로 20분이요? 네. 걸어서 20분도 아니고 차로 차로 20분이면 차로 어떻게 LA 세상에 경제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아, 무인폰으로 그렇겠네요. 건너가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분이 10개 회사를 거느리면서 벤처 쪽으로 또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으로 아쉬운 건 없습니다. 네. 네. 사업적인 감각이 있어서 또 결혼을 안 하신 분인데 흑인, 백인 뭐 네. 또는 황인 같은 민족의 어떤 그 네네. CEO를 앉혀가지고 네. 활성화돼 아주 뭐 대규모 크게 성공하신 분입니다. 네. 네. 근데 이분의 에피소드는 건너가서 한국에 안 들어옵니다. 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죠? 성공하셔서? 성공하셔가지고 사기를 당한 게 백인 흑인한테 안 당하고 네. 황인들 한국 사람한테 당했던 겁니다. 아, 너무하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네. 때도 본인이 여성이니까 네. 집안의 그 보수적이다 보니까 네. 대학을 안 보내고 네. 여자니까 네. 고등학교 나와서 알아서 갈 길 가라. 아, 네. 근데 삼촌한테 태권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건 내 어떤 내 인생이 아니다. 네. 그래서 후연히 미국 건너가서 네. 자수성가한 분이죠. 아, 근데 네. 나도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아니 같은 민족한테 어, 동포한테 그러게요. 그 이영만리 가서 사기를 당하니 아, 네. 안 만납니다. 근데 그분이 되게 절친하게 만나는 분이 그 탤런트 홍모모 섭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아, 저희 왠지 회사에- 알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 홍보 이사로 네,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분은 만나요. 그걸 네. 통해서 한번 미국까지 건너가서 만나뵀는데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창업 성장을 통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스스로 혁신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네. 개척해 나가는 그런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맞아요. 마인드가 항상 중요한 네,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정말 아까 그 경영 마인드, 네. 네, 정말 좀 저희가 좀 기억을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창업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를 좀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네. 실패를 통하여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많은 지원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 원장님 어떨까요? 예, 당연히 뭐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 성장의 전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둔화 상황에서는 작지만 우수한 내부 역량을 보유한 벤처기업이 성장에 유리한 곳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술개발 자금 부족에 대한 정부 지원 자금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 중요한 이유는 소상공인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양적, 질적 수준이 낮아 정보 비대칭성에 의한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아 정부 지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소상공인이 정책 자금이 작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운영 효율성은 긍정적이지 않은데 네, 맞습니다. 이는 자금 수요에 따른 분석과 평가 없이 일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운영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네. 역선택의 문제가 작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이겠죠. 네. 현재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R&D 투자를 내부 금융에 의존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정책 금융의 형태로 외부 금융을 지원한다면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는 특히 신용 평점이 나쁜 가운데서도 내부 금융에 의존하여 R&D 투자에 열중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면 금융 지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네, 있습니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 기업이 R&D 신제품 개발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현 시장에서 점유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경쟁력이 된다는 거라고 저는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R&D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를 성공의 성과를 남길 수 있어야 할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성공 요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또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두 가지 사항 어떤 걸까요? 그 R&D 투자율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고급 인력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네. 특히 R&D 투자율은 20%까지는 안 되더라도요. 네. 재무제표상에 한 2.5% 또는 3%, 5%는 반드시 계정에 두고 가야 됩니다. 네. 그런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그렇습니다. 좋겠고요. 네. 또 인력에 관해서는 또 어떻게 고급 인력 확보는 어떻게 할 제가 수 볼 있을까요? 때 부설연구소나 네. 전담 연구소에 박사과정 또는 네. 석사과정 또는 연구원의 어떤 그 네.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지원 제도를 알고 지원하는 중소기업도 많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직 정보가 부족한 기업이나 또 소상공인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그런 사이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네. 소상공인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소상공인 분들도 네. 함께 잘 저희가 이뤄나갈 수 있도록 어디서 정보를 받으면 좋을까요? 그 소상공 특화공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 2년, 3년 전에 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분리된 아, 공단인데요. 이렇게 다르게 운영되는군요. 네, 소상공,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출자금을 수도권은 그 운전자금 5억, 네. 시설자금 40억, 네. 45억을 지원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수도권 외 지역은 운전자금 10억과 시설자금 40억, 그래서 네. 50억을 지원해드리는데요. 네. 매출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네. 소상공인 네, 그렇죠. 접근성이 없거든요.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 특화공단을 만들었는데 네.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7년 미만 법인이고 네. 매출액 10억이 넘어가지 않고 네. 직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됩니다. 10명 미만. 네. 사업자 등록상에 반드시 제조업이 명시돼 있어야 됩니다. 아, 제조업. 직원이 10명에서 네. 신청 못합니다. 소상공 특화진흥공단은 각 지역에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쭤보면 되고요. 그래서 운전자금 1억과 네. 시설자금 4억을 지원해 드립니다. 근데 매출에 네. 통상적으로 30%를 인정합니다. 네. 내가 10억 매출 올렸다. 네. 그럼 네. 3억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10억 이상이 되면 지원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5억 매출 올렸다. 그럼 1,500만 원 정도는, 1억 5천 정도는 네.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죠. 네. 요게 이제 소상공 특화진흥공단 손익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소상공인 분들도 어떤 컨설팅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 잘 운영하시기 네. 위해서는 소상공인 분들도 어떻게 컨설팅을 좀 받으시나요? 봤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그 대출 자금은 네. 기업의 부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저희 쪽에 기여도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제일 좋은 방안은 대표자께서 네. 발품 팔아야 됩니다. 아, 발품. 센터에 가면은 역시 발품이. 센터에 가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아, 네. 그것이 지역별 센터를 그렇습니다. 이용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대신 이제 상반기에 이제 치중이 많이 돼 있으니까 네. 하반기에 하시면 또 자금이 또 아, 없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다 네. 집행돼가지고 없으니까 상반기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정보력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꼭 방문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먼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방송을 통해 원장님께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2018년도에 국내 경제 환경 분석 자료를 보면은 50세 이상 자영업자 월 평균 수입액이 100만 원 이하가 44.7%, 200만 원 이하가 21.3%, 300만 원 미만이 16.1%, 300만 원 이상이 18% 된다고 합니다. 네. 본 자료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네.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창업자 및 폐업자 현황으로서는 네. 전체 창업자 수가 107만 개인데 폐업자가 86만 개입니다. 굉장한데요. 개인이 네. 80만 개, 네. 법인이 한 5만 개 네. 이렇게 되고 이건 국세청 통계연보에 이런 거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기 흐름과 본인의 역량을 잘 판단해서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준비를 한 후에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네. 단 본인의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받아 대출 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네. 개인의 신용도까지 문제가 되어 평생에 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융자 자금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정부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무상 자금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네. 지금이 4월달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처의 과제 신청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접수를 받고 그런데 뭐 현장평가, 대면평가 쭉 진행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별도 팁으로서 네. 네. 사업계획서의 작성 요령을 아,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든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의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 계획서의 중요성과 사업 계획서 작성 시 꼭 지켜야 할 원칙 6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마치고 나면 사업 계획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주요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사업 계획서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사업 계획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작성해야 할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왜 중요할까요? 사업 계획서에는 중소기업들의 모든 아이디어 및 사업 아이템이 담긴 문서이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과제를 선정하는 입장에서 평가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기에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가장 먼저 서면 평가에 활용됩니다. 서면 평가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분들이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사업 계획서만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 계획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도 없이 문서만을 가지고 진행되는 일명 서류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서만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평가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의 충실성과 사업비의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목표 및 연구 내용 설정을 명확하게 하고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과 도전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대면 평가 시에도 사업 계획서는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평가위원들은 대면 평가 전에 사업 계획서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한 후 대면 평가에 참여하기 때문에 발표를 아무리 잘하고 발표 자료가 화려하게 작성되었다 할지라도 사업 계획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실 겁니다. 사업 계획서 내에 기술 개발 내용과 연구 내용이 부실할 경우 평가위원들은 대면 평가 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평가에 임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사업 계획서는
선정평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과제 수행이 종료된 후 최종 평가 시 성공 판정의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됩니다. 때문에 처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개발 목표와 연구 내용 설정을 명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특히 정량적 평가 항목 설정 여부와 객관적 시험 평가는 신규 평가 및 최종 평가 주요 검토 항목이 되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목표 및 방법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과제 수행이 종료된 후 최종 평가 시 성공 판정의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됩니다. 때문에 처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내용의 구체화, 개발 목표의 정량화 및 객관화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사업 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체적인 사업 계획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전체 맥락과 흐름이 최대한 논리적이어야 하며 시종일관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구성 요소들 간에도 상호 논리적 연관관계가 짜임새 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계획이 전자동 자전거 기어 개발이라는 목표에 개발 내용은 자전거 안장 개발 및 핸들, 정량적 목표는 전자동 자전거 기어 개발로 작성하시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잘못된 작성 예이며 최대한 논리의 일관성을 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 계획서를 쓸 때에는 목표와 연구 내용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제안이며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먼저 6하 원칙에 따라 간명하게 종합틀을 제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막연하거나 사업 내용에 비해 너무나 원대한 목표가 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 일정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추진 일정에 따른 적합한 사업비 구성도 필요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본인이 평가위원이라면 어떤 사업을 선택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각각의 사업마다 지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 목적이 부합하는지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은 구매를 하는 기관과 주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간혹 수요처 없이 지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합니다. 막연하거나 구체성이 없는 두리뭉실한 내용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 개발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장력강 초정밀 파인 블랭킹 금형 개발이라는 과제는 버 제어 및 전단면 확보를 위한 V링 형상 등 금형 구조 설계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 없이 파인 블랭킹 금형 개발이라는 내용만 들어간다면 개발 내용의 구체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행기관의 역량을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거나 수행 중에 있다면 중복성으로 보면 감점이 될 수 있고 수행기관의 경험을 어필하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 과제의 수행 내용을 작성할 경우 반드시 기존 과제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줘야 합니다. 만약 기술 개발의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한다면 중복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선정 제외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사업 계획서 작성 시 꼭 지켜야 하는 원칙. 그 마지막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향후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떤 준비를 하였고 향후 과제 수행 후 수출 및 고용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초 실험 결과나 샘플 확보 및 자료를 분석하고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수출 전략 및 고용 창출과 유지 방안을 제시할 경우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내용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항상 유념해야 할 사항이기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계획서의 겉표지 작성과 사업계획서 화면, 사업비 내역 작성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마치고 나면 사업계획서 파트 1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파트 1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고 분류는 주관기관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 분류, 공고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 과제명, 과제지역, 관리기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주관기관 및 과제 책임자 정보는 등록한 사업체 정보 및 가입하신 회원 정보 조회를 통하여 입력하시고, 실무 담당자 정보는 실명 인증 후 텍스트로 직접 입력합니다. 개발기간은 기업의 사업화 시기 및 개발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 내에서 개발 기간 및 개발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기간은 사업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 개요에는 최종 목표를 요약 기술하며 연차별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내용을 입력하실 때에는 입력 제한 글자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and, 퍼센트, 따옴표, 큰 따옴표 등의 특수기호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키워드 항목에는 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한글, 영문, 각각 3개 이상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 중 장시간 자리를 비우실 경우 로그인 상태가 종료되어 작성 중인 내용의 저장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안 과제 여부는 기술 분류 7호인 국가 핵심 기술 목록에 부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청하는 과제는 대부분 일반 과제이므로 모르시면 일반 과제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술 분류 항목은 신청 과제의 핵심 기술에 포함되는 기술 분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분류는 향후 평가위원회 분과 구성 근거 자료가 되오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관 정보는 주관기관 이외의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의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실적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을 구분하여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신청 및 개발 중인 과제의 참여 정보도 작성해야 합니다. 참여연구원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적사항 및 참여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신규 채용 인력은 채용 예정으로 선택하신 후 인적사항 기입 없이 참여 정보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직계 좀비속은 직계 가족 여부를 뜻하며 Y로 선택 시 추후에 협약 변경 부분에서 승인 사항으로만 변경이 가능하오니 주의하여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파트 1 작성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업비 내역 작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사업비에는 해당 연차의 정부 출연금 및 민간 부담금을 입력합니다. 1년 과제는 1차년도만, 2년 과제는 1, 2차년도만 기입하겠죠. 그리고 정부 출연금 및 민간 부담금 비율은 공고문에 있는 비율로 작성해야 합니다. 민간 부담금 현금은 민간 부담금의 40에서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차수별 현금 금액의 합계는 정부 출연금 현금과 민간 부담금 현금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비 비목별 총괄 항목에는 연차별 총괄의 총 사업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제출 서류 등록 부분의 과제 권한자 항목에서는 과제 권한자로 지정할 참여 인력의 추가가 가능하며 과제 조회 동의 여부도 확인 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항목의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과제 신청과 관련된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전체 문서 용량을 초과할 경우 파일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니 전체 문서 용량을 확인하시고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여부가 필수인 항목은 반드시 업로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파트 1은 제출하기 버튼 클릭 시 첨부 문서 PDF 변환과 동시에 자동 생성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요령과 기술개발 개요 및 본문 작성 방법, 사업비 작성 원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마치고 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는 개발기술의 개요 항목 작성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항목은 기술개발의 현황과 필요성 중심으로 기술개발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개발 대상 기술 또는 제품의 기본 개념 등을 제시하고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서술해야 합니다. 제품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에 해당할 경우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의 현황과 필요성을 서술하되 필요시 개발 대상 서비스, 기술 또는 제품의 기본 개념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개발 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 부분입니다. 개발 대상 기술 또는 제품의 독창성, 신규성 및 차별성 등을 기존 기술 및 세계 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기존 기술 또는 제품과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제품을 비교하여 작성하고 성능 개선 및 새로운 기능 등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관련 기술의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및 트렌드, 정부 정책 방향, 향후 전망을 객관적,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기술 개발 준비 현황입니다. 먼저 선행 연구 결과 및 애로사항을 작성합니다. 제한 기술 개발과 관련한 수행기관의 선행 연구 결과 및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두 번째,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방안입니다. 핵심 기술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유사 특허가 있는 경우 회피 방안을 제시합니다. 개발 대상 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을 제시하고 해당 내용은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를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유출 방지 대책 부분입니다. 신청 과제에 대한 R&D 산출물에 대한 무단 복제, 외부 유출 등의 기술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해 서술합니다. 사업 계획서, 최종 보고서, 연구 노트, 실험 데이터, 디자인 설계도, 기타 결과물 등에 대한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술 개발의 최종 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을 개발 결과물인 제품 또는 기술 등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기술의 적용 분야 또는 적용 기술, 주요 성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복합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전달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주요 성능 지표는 정밀도, 회수율, 열 효율, 인장 강도, 내 충격성, 작동 전압, 응답 시간 등 기술적 성능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 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합니다. 최종 개발 목표는 특정 목표값 이상 또는 특정 목표값 이하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작성할 대상이 없는 경우는 수요처의 요구 수준 등 타당한 수준을 제시하고 사유를 기재합니다. 가중치는 각 주요 성능 지표의 최종 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합니다. 가중치의 합은 100이 되어야 합니다. 측정기관은 주요 성능 지표에 대해서 외부 공인시험 인증기관을 원칙으로 기재하되 자체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객관적 사유를 기재합니다. 실효수는 시험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하며 5개 미만 시 사유를 기재합니다. 측정 방법은 가능하면 공인 규격상의 시험 검사 방법을 기재하고 공인 시험이 불가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측정 규격, 측정 환경 등을 기재합니다. 기술 개발 내용은 전체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 기술 위주로 세부 개발 내용을 서술합니다. 기술 개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사업은 1차년도, 2차년도로 구분하여 기술 개발 내용을 서술하고 제시합니다. 또한 기술 및 사업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 제시 및 성능 지표 중에서 가중치가 높은 성능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 내용을 제시합니다.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및 민관 공동 투자 기술 개발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수요처에 기술 지원 지도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복합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전달 체계 등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연구 개발 내용을 서술합니다. 다음으로 수행기관별 업무 분장은 수행기관별 담당 업무를 작성합니다. 수행기관은 기술개발 추진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으로 작성하고 외주 용역 처리는 주관기관의 추진체계에는 없으나 목업 등 외부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작성하도록 합니다. 기술개발 비중은 전체 기술개발 내용을 100%로 하였을 경우에 각 수행기관에서 담당한 업무의 비중입니다. 주관기관은 기술개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세부 추진 일정입니다. 연차별 세부 추진 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사업 계획서에 제시한 기술 개발 내용과의 부합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요 연구 인력은 주관기관의 과제 책임자, 핵심 개발자 등을 기입합니다. 참여 기업이 있을 경우 참여 기업의 과제 책임자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연구 시설, 장비 보유 및 구입 현황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 기업에서 보유 및 하고 있는 연구시설, 장비 현황을 작성합니다. 구입 가격은 100만 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사업화 계획 및 국내외 시장 규모는 객관성 있는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 대상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시장 규모를 제시합니다. 단 시장 규모 파악이 어려운 경우 표를 생략하고 관련 사례, 소비자 조사 결과, 뉴스, 해외 시장 조사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발췌하여 작성하고 인용하였을 경우 출처를 반드시 명기합니다. 국내외 주요 시장 경쟁사는 본 기술 또는 제품과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 혹은 기업의 제품 등을 명기합니다. 제품화는 개발한 기술이 최종 제품 및 서비스 형태로 개발되는 동안의 계획 과정입니다. 양산은 제품화 이후의 양산 계획과 방법을 작성합니다. 판로 개척은 양산 제품의 마케팅과 판매 전략 등 판로 개척 계획을 제시합니다. 기술 개발 완료 후 판매 가능한 판매처를 명기하고 수요량은 파악이 가능할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관련 제품의 경우 기술 개발 완료 후 판매될 제품을 명기하되 판매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 제품을 명기합니다. 투자 및 판매 계획은 기술 개발 전년 및 기술 개발 종료 후 2년까지 투자 및 판매 계획을 제시합니다. 기술 개발 전년은 최근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기술 개발 전년의 수출 실적 중 직접 수출은 수출 실적 증명서, 간접 수출은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수출 실적 증명원 등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현장 평가 시 해당 사항을 확인합니다.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은 개발 대상 기술의 현지 시장 분석 및 해외 마케팅 전략, 경쟁사 제품 및 서비스를 분석하여 작성합니다. 현재 직간접 수출액이 없더라도 기술 개발을 통한 해외 진출 방안 및 계획을 기술합니다. 고용 유지 및 고용 창출 계획은 현재 고용 현황 및 향후 고용 유지 및 고용 창출을 위한 계획을 작성합니다. 기술 인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R&D 성과 공유, 스톡옵션, 직무 보상 발명제도, 내일 채용 공제 가입 여부 등 주관기관에서 현재 시행 중인 고용 유지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제도 등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 현황 및 향후 계획에는 기술개발 전년부터 개발 종료 후 2년까지 작성하고 전년의 경우 최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해당 자료는 현장 평가 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을 위한 사업비 작성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는 사업계획서 파트 1, 10, 사업비 내역, 3, 비목별 총괄의 합산 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불일치 시 감점 요인 및 불이익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입력된 사업비 합계와 사업비 소요 명세의 합계가 틀릴 경우 시스템에 입력한 세목별 총괄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먼저 인건비는 내부 인건비와 외부 인건비로 나눠지며 해당 기술개발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 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합니다. 인건비 기준 단가는 수행기관의 급여 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산정합니다. 과제 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은 10%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내부 인건비는 현물 계상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면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외부 인건비는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내부 인건비는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기술 표준 분류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기관은 참여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 1인당 신청 인건비의 100%까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규 채용 인력은 해당 기술개발 사업의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을 말합니다. 학생 인건비는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기업의 경우 계상할 수 없습니다. 직접비의 연구 장비 및 재료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 기자재 및 연구시설 사용료는 장부가의 20% 이내 현물 산정 가능하고 주관기관에서 보유 및 생산 판매 중인 것은 원가로 현물 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구 과제 추진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 연차별 2천만 원 이하로 책정 가능하고 연구수당은 위탁기관과 같이 비영리 기관만 책정 가능하며 인건비 및 학생 인건비의 20% 이내여야 합니다. 위탁 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과 동일하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되 주관기관 직접비의 40% 이내로 책정 가능합니다. 간접비는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비나 성과활용 지원비 등 인건비와 직접비의 5%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고 비영리기관은 고시된 비율 또는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내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네, VCR 잘 봤고요. 원장님이랑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사실 저는 중소기업이 중요하다, 또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산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나 이해 없이 그저 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 오늘 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소기업이 왜 중요한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윤현유 아나운서는 어떠셨나요? 네, 저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고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원장님께서 워낙 매 시간 말씀을 잘해 네, 주시는데 맞아요. 또 말씀하실 때마다 중소기업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 또 느껴졌고 또 활성화시키고자 하시는 진심이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원장님께서 또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Q&A 형식으로 이야기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 또 더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작지만 강한 기업 화이팅! 화이팅!